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두 눈으로 직접 본 건 부모님과 함께 떠난 10서너 살 무렵의 여행에서였다. 그제야 막 청소년기에 접어든 나는 어른들에 비해 감정 세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고 섬세하지도 않은 편이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어쨌거나 내가 보기에도 매우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고대 신전을 향해 언덕을 오르고 있을 때였다. 별안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걸음을 옮기면서 말을 잇지 못했고 급기야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연약한 무릎을 움켜쥐면서 수천 년간 그 자리를 지켜왔을 어느 바위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지는 피곤하고 지쳐서 털썩 주저앉은 게 아니었다. 눈앞에 펼쳐진 대리석 유적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그대로 얼어붙은 것이었다. 30년 전 부모님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는 고대 문화를 특히 강조했다. 고전 언어를 중심으로 아테네의 정치인, 시인, 예술가, 철학자를 깊이 있게 탐구했다. 인류 문명의 정수를 담은 시대를 막론하고 도달하지 못할 이상을 제시할 불멸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학문으로 접한 고대는 어쩐지 현실과 동떨어진 듯했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이야기처럼 그저 교과서에 실린 전설처럼 느껴졌다. 그런 고대 문화 유적지를 직접 보게 되리라고는, 눈앞에 두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아버지는 교과서 속에서나 보던 대상을 직접 마주하자 묵직한 충격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던 세계는 실제로도 존재하던 세계였구나. 우리는 계속해서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올라 이윽고 기원전 5세기에 지은 신전에 다다랐다.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아테네의 종교적 중심지였으며 국고로 이용했던 건축물이다. 지금으로 치자면 바티칸과 포트녹스의 역할을 한 곳에서 수행한 셈이다. 신전이 제 기능을 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아한 흰 빛깔이 아니라 가지각색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당시 건축가들은 원주의 장식과 아치, 돌기, 돔, 기둥머리의 소용돌이꼴 장식, 틈새 장식을 활용하기를 즐겼지만 우리가 본 신전의 윤곽은 밋밋할 정도로 장식이 없고 명료하며 소탈했다. 우리는 언덕 비탈 아래 놓인 디오니소스 극장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서 옛 그리스의 희곡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오이디푸스와 그의 딸 안티고네, 마녀 메데이아와 같은 영웅들이 극한의 상황에 휘말리는 모습을 연출했을 것이다. 비극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1km 남짓 떨어진 프닉스 언덕에서는 대중 집회가 열리며 민주주의가 태동했다. 그날 보고 들은 것 가운데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 게 있다. 어느 가이드에게서 우연히 들은 한 문장이다. 잘 보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중요한 유적들을 발굴하여 전시한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 박물관에서 꽤 풍부한 이야기를 곁들이며 전시물을 설명하는 그리스인 가이드와 마주쳤다. 그는 관광객 한 무리와 영어로 소통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시관을 한 바퀴 둘러본 뒤 기원전 460년경에 만들어진 슬퍼하는 아테나라는 대리석 양각 작품 앞에 섰다. 아테네의 수호성인이자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옆으로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조각이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몸은 살짝 앞으로 기울여 창에 기댄 채 시선은 아래로 떨구고 있는 모습이었다. 작품 이름처럼 여신이 슬픔에 잠겨 있는지
아니면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어쨌든 작품은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냉철하거나 감정이 과해 보이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적인 작품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언변이 화려했던 가이드는 조각 앞에 서서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자신을 따르던 무리를 향해 돌아서며 이 한 문장만을 나직이 읊조렸다. 잘 보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그 외에는 작품에 관한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이 말은 우리 가족에게 아름다운 것과 위대한 것을 향한 존경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문장이 되었다. 그날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부모님 집 벽난로 위에는 슬퍼하는 아테나의 석고 모형이 걸려 있다. 내가 나고 자란 독일에서는 고대 그리스에 대한 숭배가 유별났다. 그리스에 대한 찬양은 대한 종교의 성격까지 띄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18세기 중반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나 훗날 바티칸의 사서이자 어느 로마 추기경의 보물을 담당하는 큐레이터가 된 요한 요아힘 빈켈만의 부추김이 컸다. 동성애자였던 빈켈만에게는 나체의 남성이 갖는 아름다움을 아무런 구애 없이 표현한 고대 그리스가 하나의 이상이자 자유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1755년 빈켈만은 매우 열정적인 어조로 예술의 가장 순수한 원천이 열렸으니 찾아서 맛보는 자는 행복을 느낄 것이다. 원천을 찾는다는 말인즉 아테네로 향한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단호한 어투로 동시대인과 후대를 위한 확고한 문화 규범을 제시했다. 위대한 존재, 모방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고대를 모방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사실 인문학자들의 마음에 한층 깊이 각인된 문장은 네 단어로 이루어진 다음 문장이었다. 고귀함, 고귀한 단순함, 고요한 위대함. 빈켈만의 눈에 고대 예술 작품을 관통하는 아름다움의 비밀 공식은 꾸며낸 장식이나 휘황찬란함이 아닌 미학적으로 절제된 표현이었다. 물론 고대 그리스가 완벽했다거나 천국과 다름없었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지만 노예가 존재했던 사회이기도 하다. 그들은 세련미를 지녔지만 아테네인과 그 이웃이 서로를 잔인하고 야만스럽게 공격하는 일까지는 막지 못했다. 모든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무분별하게 일어났다. 현대의 어느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용인되지 않았을 일이다. 인권에도 무지한 시대였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조차 아프고 나약한 아이들은 야생에 내버려 두고 죽을 때까지 방치해야 마땅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조차 아프고 나약한 아이들은 야생에 내버려 두고 죽을 때까지 방치해야 마땅하다고 거리낌 없이 주장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15세기 조각가 미켈란젤로나 20세기 화가 피카소도 넘어서지 못한 슬퍼하는 아테나처럼 그 시대 예술이 지닌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그리스인들은 문제의 본질과 사안의 핵심, 현상의 배후, 구조와 원리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예리하고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감각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장막을 걷어버리거나 사안을 바닥까지 파헤치는 데 선수였다. 그들은
말하자면 본질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껍데기나 환상과는 대비되는 본질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고대 그리스 조각가들이 나체를 표현하는 데 집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를 다룰 때 중요한 건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뛰어난 예술을 창조해냈는지, 이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지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정밀하고 과할 정도로 세분화된 현대에 살면서 단순함에 전혀 익숙지 않은 우리를 흡사 잔인할 정도의 단순함과 마주하게 만든다.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가 남긴 작품은 요즘 나오는 드라마보다 조금도 복잡하지 않다. 실제로 훨씬 단순하고 도식적이기까지 하다. 등장인물의 심리나 무대 장치, 문맥과 배경, 작품 의도와 도덕적 의미 등에서 더 단순하다. 어떤 거창한 영웅이 등장해 냉혹한 세계의 질서에 따라 갈등 상황에 치닫다가 몰락하는 공식을 따른다. 거만이나 현혹이 빚은 결과가 정확히 증명되는 인간의 새로운 시도에 관한 이야기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남긴 글에는 각주도 없고 참고 문헌도 없다. 읽기 전에 알아둘 약속된 기호나 전문 용어도 없이 저자는 독자의 눈앞에 자신이 고안한 개념을 설명하고 사고의 구조를 펼쳐 보인다. 고대 철학자는 철학 교수도, 철학 전문 잡지 평론가도, 철학 관련 방송 진행자도 아니다. 단지 철학자일 뿐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존재하고 어떤 일이든 긴 역사와 전력을 가지며 그 일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전제 조건과 결과가 있는 세상이다. 진정한 의미의 시작이란 없고 반복되는 것들만 이어서 할 뿐이다. 그런 우리와는 달리 고대 그리스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가능했다. 역사의 유년기에 펼쳐지는 모험 그 자체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눈을 통해 보는 세상은 이제 막 만들어진 모습이었다. 인간으로서 할 일은 그저 그 세계를 경탄하는 일뿐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명료함은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무자비한 통찰의 냉혹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묘사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세워진 뒤 곧바로 일어난 전쟁이자 즐기고도 혹독한 형제에 간의 싸움이었으며 그리스 고전시대와 아테네 민주주의 전성기가 괴로운 끝을 마주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역사서 제5권에서 아테네인과 작은 섬 멜로스 사이의 논쟁을 다루었다. 아테네인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그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멜로스로 사절단을 보냈다.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로 한 것이다. 아테네는 강했고 멜로스는 그러지 못했다. 외교 협상에서 힘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것도 없다. 투키디데스의 저술에서는 이것이 노골적일 만큼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는 이가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아슬아슬하다. 아테네인들은 처음부터 모든 도덕적 관념을 내려놓고 말한다. 정의는 세력이 동등한 국가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는 순전히 힘의 논리에 따른 관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견뎌야 하는 것을 건딘다. 아테네인들은 멜로스인들에게 매우 극단적인 선택지를 내놓으며 어떠한 위선으로도 이를 포장하려 하지 않았다.
속국이 되어라. 그러지 않으면 몰락이 기다릴 뿐이다. 멜로스인들은 우호적인 중립성도 수용 가능한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아테네의 대답이다. 그들은 다른 국가에서도 경외심을 잃고 반란을 일으킬까봐 멜로스의 요청을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멜로스인들은 흡사 조직폭력배를 상대하듯 강압적이고 잔혹한 논쟁의 분위기에 적응하고자 노력했다. 절망적인 마음을 끌어안고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언젠가는 강자가 힘을 잃고 공정에 기대는 순간이 올 때를 대비해 게임의 규칙을 지키는 편이 좋지 않을까? 과연 잔혹한 행동으로 맞서 증오와 원한을 사고 반발심이나 복수심을 자극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 아테네의 적이자 또 다른 강자인 스파르타에서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을까? 하지만 아테네의 눈에는 강한 자의 법칙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모든 인간은 언제나 자연적인 필요에 따라 자신의 권한이 허락하는 한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신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법칙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며 예전부터 항상 존재해왔다. 이를 따르는 것도 우리가 처음은 아니다. 우리는 이를 유효하다고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리고 영원히 유효하도록 후대에 남길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포함하여 다른 누구든 우리와 비슷한 힘을 가졌을 때 우리와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방침을 적용하겠다. 아테네 사절단은 멜로스의 어리석은 고민에 고개를 내저으며 떠나버렸다. 곧 아테네 군사들이 나타났고 멜로스를 장벽으로 에워싸면서 공격을 시작했다. 이후 아테네가 병력을 증강하며 전쟁은 본격화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멜로스가 배반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그들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멜로스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항복했다. 아테네는 멜로스의 성인 남성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살해했고 여성과 아이는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후 아테네는 500명의 이주민을 멜로스 땅으로 보내 이 지역을 새로 개척했다. 우리는 20세기에 일어난 전쟁을 보고 들으며 역사 속 심각한 범죄와 수많은 희생자, 미개한 학살에 둔감해졌다. 하지만 투키디데스가 꾸밈없이 서술한 비도덕적인 정치의 파렴치함과 그 과격함은 최근 어떠한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멜로스의 대화에는 그 어떤 종교적인 위장도 가치에 대한 맹세도 이념도 없으며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는 그리스의 타오르는 햇빛 아래에서 일어났다. 아테네인들은 강자의 법칙만 행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를 양심의 가책 없이 선언하면서 자신들이 따르는 원칙이 보편타당한 우주의 법칙이라는 점을 공식화했다. 멜로스의 대화를 읽다 보면 마치 한 자연과학자가 권력이라는 화학 원소를 어떤 물질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 그대로 처음 분리해낸 듯하다. 투키디데스는 오늘날에도 현실 정치에서 최고의 스승이라 불린다. 권력이 어떻게 순수하게 기능하는지 알고 싶다면 일단 국제관계 연구는 접어두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꺼내 읽으면 된다. 다수의 현실 정치 옹호론자들이 이상주의자들은 순진해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비웃는 것과 달리 투키디데스가 남긴 글에는 웃음기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그의 글은 가학적인 만족과 거리가 멀다. 그는 냉정하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다. 어쩌면 속으로는 슬퍼했을지 모른다. 위대한 역사가는 인간의 악함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냉소주의자가 아니라
이를 견뎌야 하는 진리의 탐구자이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타고난 집중력과 본질을 꿰뚫는 능력은 그리스 문학의 시초인 이 작품에서부터 드러난다. 트로이 전쟁의 내용을 담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다. 일리아스가 정확히 몇 년도에 저술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기원전 800년경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세워지고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멜로스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보다 300년 앞선 시점이다. 그리고 작품 속 배경은 그보다도 더 전이다. 반은 역사적이고 반은 신화적인 영웅 시대를 담고 있다. 호메로스가 누구였는지 실존 인물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서사시가 글자로 기록되기 전에는 아마도 오랫동안 시인들에 의해 기억되고 구전으로 읊어져 내려왔을 것이다. 어떤 과정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읽는 책의 형태로 복원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어쨌거나 일리아스는 신중한 숙고의 결과물이며 작품의 저자는 유럽 최초의 시인 호메로스다. 일리아스의 어떤 부분이 전형적인 고대 그리스의 것일까?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본질에 대한 집중은 어떻게 구현될까? 앞서도 설명했듯이 일리아스는 10년간 이어진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의 전쟁을 그린 작품이다. 전쟁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그리스의 왕비 헬레네를 납치한 이후 그리스의 군대가 트로이를 정복하기 위해 영토를 포위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내용은 설명해봐야 작품을 이해하는 데 방해만 된다. 호메로스는 자신의 서사시에서 10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전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전쟁이 끝나기 직전 그 몇 주 동안의 이야기를 15,693행에 걸쳐 들려준다. 호메로스는 시간 순서에 맞춰 줄거리를 풀어놓는 대신 주인공 내면의 논리를 따라 촘촘한 극을 선보인다. 이야기 전체를 이끌고 지배하는 단 하나의 모티프에 관해 완전하고 명확하고 불가피한, 즉 고대 그리스적인 무엇인가를 창조해냈다. 이야기를 결속하는 모티프는 아킬레우스의 분노다. 사건의 발단은 그리스군의 총지휘관 아가멤논과 그리스에서 가장 강인했던 전사 아킬레우스 간에 벌어진 싸움이다. 우월한 남성들의 적절치 못한 힘겨루기였다. 싸움이 끝나고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가 전리품으로 데려온 여성 노예를 그에게서 빼앗아간다. 여기서 앞서 빈켈만이 강조한 그리스의 고귀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만행이 또 한 번 드러나는데 호메로스의 세계에서 여성은 전리품 가운데 하나였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성적으로 착취해도 된다는 생각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명성과 평판을 중요시했던 고대 영웅사회에서 아가멤논의 무례는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이 사건으로 아킬레우스는 나머지 그리스인들을 내버려두고 전장에서 물러난다. 트로이 왕의 아들 헥토르가 지휘하는 강력한 군대를 본인 없이 어찌 상대할지 두고 보라면서 말이다. 자신의 처소에서 불평 말고는 할 일이 없어진 아킬레우스는 곧이어 실체보다 더 큰 그림자가 되어 줄거리 전체에 들이운다. 전장에 나와 싸워달라는 요청을 줄곧 거부하는, 등장하지 않는 주인공인 아킬레우스가 모든 일의 열쇠가 되는 셈이다. 그리스와 트로이 군대가 부딪힐 때나 그리스인들이 방어전에 돌입했을 때 독자들은 아킬레우스가 그리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웠다면 모든 상황이 다르게 흘러갔으리라 짐작한다. 쓰디 쓴 패배를 맛본 그리스인들은 아킬레우스에게 전쟁터로 돌아와 달라고 간청한다. 그들은 아킬레우스가 당한 피해와 모욕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한다. 아가멤논이 빼앗아간 여성 노예와 금, 잘 다듬어진 솥, 대야,
12마리의 말과 포로로 잡혀온 7명의 여성을 돌려주겠다고 기약했으며 트로이를 정복하고 나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이처럼 그리스인들이 완전히 무릎을 꿇었음에도 아킬레우스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 아킬레우스는 멍청하거나 잔혹한 인물이 아니다. 전쟁 기계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그는 동독의 소설가 크리스타 볼프가 1980년대 페미니즘적 평화주의 운동의 관점을 빌려 표현한 것처럼 짐승도 아니었다. 아킬레우스는 이 모든 불화의 시작점에 있는 여성 노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트로이를 둘러싼 사륙과 전쟁에는 질렸으며 이제는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마음을 내비쳤다. 사실은 아킬레우스의 미래는 이미 오래전에 예언됐다. 예언자는 아킬레우스 앞에 2가지 길이 있다고 말했다. 한쪽은 전사로서 이른 죽음을 맞이하여 불멸의 영예를 얻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평범하게 오래 사는 길이라고 했다. 아킬레우스는 자신에게 물었다. 후자를 택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지만 동족을 향한 냉정한 배척과 철저한 외면 뒤에는 아킬레우스의 오만과 나르시시즘, 그리고 그가 전장에 버려둔 타인의 고통과 죽음에 눈감았다는 사실이 자리한다. 일리아스라는 공명심과 원칙의 세계에서 아킬레우스의 운명은 배반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독자들은 작품을 읽으면서 아킬레우스의 무절제함에 재앙을 일으킬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한다. 겉으로는 전쟁과 영웅 이야기를 다루는 서사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장한 남성들이 서로를 베어 죽이는 일보다 그들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메로스의 영웅들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때로는 모순적이면서도 자신만의 깊이를 갖는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시간이 흘러 정말로 재앙이 닥쳐온다. 트로이인들은 공격을 이어가 그리스 진영까지 위협한다. 아킬레우스는 그때까지도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지 않다가 마침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파트로클로스를 대리인으로 출전시킨다. 심지어 갑옷까지 빌려주면서 파트로클로스를 자신의 도플갱어처럼 내세운다. 그러나 파트로클로스는 헥토르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다. 마치 운명이 비웃기라도 하듯 숙명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한 전환점이 아닐 수 없다.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그의 자존심, 냉혹함은 그에게로 화살이 되어 돌아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앗아간 것이다. 한 위대한 영웅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감을 과도하게 내비치다가 몰락한다는 점은 이 문학작품에 시한폭탄이 심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일리아스는 300년이 지난 후에야 그리스인들이 완성한 문학 형식, 즉 비극이었던 셈이다. 친구의 죽음을 막기에는 늦어버렸지만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과의 불화를 묻어두고 마침내 전장으로 돌아가 헥토르의 숨통을 끊어놓는다. 그러고는 헥토르의 주검을 자신의 전차에 묶어 먼지더미 사이로 끌고 다닌다. 그의 내면은 제 손에 죽은 희생자에 대하여, 그가 사는 세상에 대하여,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폭발할 듯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전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순간 이미 영웅의 삶에 주어진 이른 죽음이라는 운명을 스스로 택했음을 알았던 것이다. 호메로스는 역사의 긴 흐름을 풀어내는 이야기꾼도 연대기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작가도 아니었다. 그는 본질을 가려서 뽑아냈다. 영화를 찍는 대신 각본을 쌓아 올렸고 자신이 고른 짧은 단면으로 트로이 전쟁의 전체를 보여주었다.
아름다운 헬레네가 스파르타에 방문한 파리스 왕자를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파리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헬레네를 배에 태워 트로이로 데려갔는지, 이 모든 사건은 작품에서 서술하는 시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 대신 포위된 도시 트로이에 헬레네가 미친 영향은 담겨 있다. 도시를 황폐화한 전쟁의 시발점은 결국 헬레네 납치 사건이었으므로 트로이인들은 헬레네를 수상쩍게 생각했어야 앞뒤가 맞는다. 그런데 이들은 헬레네가 납치됐던 숙명적인 그날의 파리스 왕자처럼 무언가를 홀린 듯 헬레네를 바라본다. 1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트로이가 몰락하면서 일단락된다. 하지만 호메로스는 이런 결말도 있는 그대로 언급하거나 묘사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통해 시로 끌어들인다. 헥토르의 죽음으로 트로이의 파멸을 암시한 것이다. 헥토르는 트로이인의 희망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인물이다. 헥토르의 죽음으로 트로이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도 남지 않는다. 전쟁의 승패는 헥토르가 숨을 거두던 순간에 이미 정해졌고 헥토르의 마지막은 곧 트로이의 최후를 의미했다. 호메로스는 그리스가 어떻게 트로이를 정복하고 어떻게 황폐화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본질을 파악하고 사안의 핵심을 짚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었다. 일리아스의 맨 마지막 장에는 헥토르의 아버지이자 트로이의 늙은 왕인 프리아모스가 몸소 그리스 진영을 찾아 나선 장면이 나온다. 그는 아킬레우스의 처소에서 헥토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을 돌려달라고 간청한다. 줄곧 과격했던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친구를 죽인 헥토르가 새와 들깨의 먹잇감이 되도록 먼지 구덩이에 내버려둘 작정이었다. 그런데 프리아모스가 나타나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마음이 움직인다. 프리아모스는 자신과 동년배로 늙고 의지할 곳이 없는 아킬레우스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들과 하루빨리 재회할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자신은 아들의 숨통을 끄는 사람 앞에서 제발 시신만이라도 데려가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은 신세라고 한탄한다. 독자는 그 다음 장면에서 자신에게 글을 읽을 능력이 있음에 감사하게 된다. 늙은 왕은 말한다. 아킬레우스여, 신을 두려워하는 게 좋을 것이오. 당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여 측은히 여기시오. 그분보다 내가 더 동정을 받아야 합당하오. 나는 세상 그 누구도 지금껏 하지 않았던 일을 하며 견뎌내고 있지 않소. 내 아들을 죽인 자의 손에 입을 맞추는 일 말이오. 이렇게 말함으로써 노인은 아킬레우스의 가슴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프리아모스의 말을 들은 아킬레우스는 그를 이해하게 된다. 아킬레우스는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옆으로 밀어냈다. 두 사람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살해된 헥토르를 두고 애통한 마음으로 비참하게 우는 쪽은 노인이었다. 그는 아킬레우스의 발 앞에 구부정하게 엎드렸다. 아킬레우스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또 파트로클로스를 애도하며 울었다. 두 남자의 흐느낌이 온 집안을 가득 메웠다. 울 만큼 울고 마침내 슬픔이 잦아든 고귀한 아킬레우스는 가슴과 관절 마디마디에 느껴지던 그리움이 옅어지자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고는 노인의 하얀 머리와 하얀 턱을 측은히 여기며 그를 끌어당겨 일으켰다. 아킬레우스와 프리아모스는 괴로운 두 영혼의 연대로 하나가 된다. 괴로움을 모르는 불멸의 존재인 신들과 달리 호메로스가 탄생시킨 인간을 포함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존재들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공통점에 대한 인식은
전장에서 느끼는 적대감보다 더 깊은 감정을 자극한다. 약한 노인이든 원기왕성한 전사든 트로이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승자든 패자든 모든 조건은 호메로스가 옆으로 제쳐놓은 부차적인 요소다. 그의 영웅들이 마지막 돌격을 감행할 때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마지막에는 나체 상태의 순수한 인간 존재만이 남는다. 상처받기 쉬우면서도 동시에 존엄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난 신들이 경험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존엄하고도 순수한 인간성만이 남는다. 일리아스는 그렇게 인도주의 정신을 발견하며 끝을 맺는다. 잘 보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장면이다.